안녕하십니까? 처음 유튜브를 하게 되면서 제일 먼저 구독한 것이 이 채널이에요. 그만큼 너무 재미있고 사연 하나하나에 웃고 울고 했죠. 연초를 맞아 저도 용기 내어 제 이야기를 써볼까 합니다. 저는 올해 77세가 되었어요. 많다고 하면 많은 것이고 적다고 하면 적은 나이죠. 제 사연 또한 기가 막힌 사연이기에 한번 써보렵니다. 저에겐 아들 셋이 있고 며느리는 둘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부유한 집에 자라 외동딸이었기에 어렵지 않게 자라왔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는 모든 재산이 저에게 귀속되었기에 성인이 된 후에도 어렵지 않았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남편을 일찍 만나 아이 셋을 낳았어요. 큰애부터 작은애까지 모두 삼형제였죠. 나름 최선을 다해 키운다고 했지만 남편이 아이들 어려서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부재를 주었죠. 아마 모든 부모들이 그렇듯 아빠 없는 자식들을 보고 있는 게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인지 아실 겁니다. 그렇게 아빠는 없었지만 나름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돌보았지요. 다행히 친정 부모님의 유산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홀몸으로 아이 셋을 키우는 건 힘들지 않았어요. 그렇게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고 나름 잘 자라주었다고 생각했지만 저만의 생각이었어요. 어느 날 첫째 아이는 결혼을 하겠다며 큰며느리를 인사시켜 주었어요. 며느리를 보자마자 전 화색이 돌았답니다. 엄마, 결혼할 사람을 데려왔어요. 저기 국수집 명희 아시죠? 명희랑 결혼하려고요. 허락해 주실 거죠? 어머, 국수집 딸 명희? 명희라면 지금 버스 회사에서 격리하고 있는 친구 말하는 거 아니니? 아니, 어떻게 만났어?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아니, 이제 어머니라고 불러야 할까요? 최명희입니다. 승현 씨랑은 어쩌다 보니 만나게 되었어요. 큰아들이 데려온 며느리는 저희가 종종 가던 국수집의 큰딸이었어요. 항상 학교 갔다 오면 부모님을 도와 국수집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모습을 인상 깊게 보았기에 저는 명희가 첫 만남에 바로 마음에 들었어요. 명희네 집은 살림살이가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명희는 버스 회사에 격리로 취직을 하여 일을 하고 있었고 그 돈으로 동생들 학비를 대며 열심히 살아가는 처녀였어요. 솔직히 큰아들은 매번 돈도 흥청망청 쓰고 철딱서니가 없어 늘 걱정이었는데 현명한 명희라면 우리 아들을 잘 이끌어줄 것 같아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학벌이 낮아도 아이는 순수하고 착하고 총명했으니까요. 아니, 명희야. 우리 아들이랑 어떻게 만나게 된 거니? 그래도 이렇게 인연이 닿았으니 우리 잘 지내보자. 고맙다. 아니에요. 어머님이 혹시나 절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어쩌나 너무 걱정했는데 승현 씨는 대학교도 나오고 저는 고등학교도 못 나왔는걸요. 그래도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어머니 모실게요. 학력이 다가 아니다. 네가 학교를 가고 싶어도 못 간 게 어디 네 잘못이니? 너한텐 잘못이 없어. 돈 없는 건 죄가 아니야. 그래도 어려서부터 부모님 모시고 도와주는 모습이 얼마나 기특하던지. 우리 아들이 너랑 결혼한다고 해서 정말 다행이라니까.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어머님이 절 좋게 봐주신 것만큼 더 노력하고 더 잘할게요. 지켜봐 주세요. 며느리는 제 아들과는 다르게 밝고 싹싹했어요. 아무래도 어려서부터 어렵게 자라다 보니 돈도 흥청망청 쓰는 법도 없었죠. 아들들을 너무 오냐오냐 키운 탓에 셋 다 썩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큰며느리 명희는 제 마음에 쏙 든 며느리였습니다. 그런 며느리에게 저는 최선을 다해 잘해주었어요. 요즘 애들처럼 대바라지지도 않았고
오히려 제가 이렇게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명희는 고마워할 줄 알고 어른을 공경할 줄 알았죠. 문제는 아들이었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노름판에서 사고만 쳤으니까요. 아들은 결혼했다는 사실도 망각한 채 바람도 피우고 자기만 아는 철저한 이기주의였습니다. 그런 아들을 달래도 보고 애원도 해보고 혼내도 보고 별짓을 다 해도 이미 성인이 된 아들을 제가 어쩔 수는 없었죠. 그렇게 전 며느리 본낯이 없어졌어요. 엄마, 돈 좀 줘요. 이번에 못 막으면 저 죽어요. 네? 마지막으로 그냥 조금만 꺼주세요. 제가 금방 갚을게요. 어차피 엄마 죽으면 다 우리 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미리 준다 생각하고 좀 주세요. 저 진짜 빚쟁이 된다니까요. 야, 이놈의 자식아. 한두 번인 줄 알아? 대학교를 졸업했으면 번듯이 취업을 해서 아까리말 생각을 해야지. 결혼까지 한마당에 지금 엄마한테 맨날 돈 달라고 하는 네가 양심이 있는 거냐? 어쩜 그렇게도 철이 없어, 어? 명의를 봐서라도 그러면 안 된다. 아, 그러니까요. 명의 봐서라도 이번에만 해결해 주세요, 엄마가. 엄마 그럴 능력 되잖아요. 다신 돈놀이 안 할게요. 아, 마지막이에요. 아이고, 내가 진짜 제명이 못 살지. 어떻게 장남이 돼서 매번 엄마를 실망시키니? 내가 너한테 많은 걸 바래? 그냥 번듯이 취직해서 저 자식 잘 먹여 살리면 되는 것을 왜 그렇게 황된 꿈만 꾸는 거냐? 내가 나중에 너네 아빠 얼굴을 어떻게 보라고? 아들은 매일같이 노름판에서 사고를 치고 돈을 해달라고 했었죠. 마음 같아선 모른 척하고 싶었지만 결혼까지 한 마당에 이대로 두면 며느리까지 힘들어질까봐 매일을 그렇게 돈을 메꿔줬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길이었죠. 그때 모른 척 했어야 했는데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다 보니 아들은 늘 저의 재산을 믿고 사고를 쳐댔죠. 어려서부터 어려움 없이 자란 아들은 돈에 대한 소중함을 몰랐고 마찬가지로 큰형을 보고 자란 나머지 아들들도 매한가지였어요. 정말 속상했어요. 그리고 이런 마음은 며느리에게까지 미안한 마음으로 이어졌었죠. 아들 하나 보고 들어온 며느리인데 매번 며느리 속을 상하게 했으니 어미 된 도리로 며느리 볼랏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며느리는 그런 저를 오히려 위로해 주었고 감싸 주었어요. 어머니, 이 사람 또 오늘도 안 들어오네요. 아휴,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건지 알아야 찾으러 가는데 죄송해요. 제가 좀 내조를 잘해야 할 텐데 제가 내조를 못해서 승현 씨가 밖으로 도나 봐요. 어쩌죠? 승현 씨 이대로 영영 안 오면? 그럴 리 없어. 네가 왜 죄송하냐? 자식 새끼 잘못 키운 내 잘못이지. 아휴, 너랑 결혼하면 정신을 차릴 줄 알았는데 어쩜 저 모양인지.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승현 씨 오면 얘기 좀 잘해볼게요. 그래도 속은 나쁜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 믿어봐요, 어머님. 며느리의 자책에 제가 더 미안한 하루하루였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며느리를 봐서 큰 아들에게 사업체를 하나 내주었어요. 큰 아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하던 프랜차이즈 빵집 하나를 차려주었죠. 그래도 아내도 있고 이제 아이도 낳아야 하니 자신이 원하는 걸 하나 하고 살면 책임감이라도 가질까 싶어서요. 처음 빵집을 차려주었을 때 열심히 할 것처럼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아들의 천성은 여전했어요. 며느리에게 가게를 맡겨놓고 놀러 나가기 바빴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며느리에게 참 체면도 안 서고 실미로서 할 말도 없더군요. 그런 마음을 아는지 오히려 며느리는 저를 살폈죠.
장사는 잘 되니? 빵 하나 사러 왔는데 표정이 안 좋구나. 승현인 또 가게 맡기고 나간 거냐? 아유, 내가 못 살아. 어머, 어머님 오셨어요? 그이 잠깐 나간 거예요. 요새 손님도 늘고 단골도 많이 생겨서 바빴거든요. 어머니, 빵 드릴게요. 아유, 괜히 너 고생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 한다고 그네가 설치지만 않았어도 네가 고생하진 않았을 텐데 널 볼 면목이 없어. 어머, 어머니 무슨 소리예요? 어머님 아니었으면 저희 밥벌이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매출이 꾸준해서 지금은 좀 나아요. 그렇담 다행인데 자기가 한다고 설쳤다가 너한테 맡기는 거 보니까 내가 마음이 편치 않아서 그렇지. 너 만나서 고생만 시키는 것 같아서 내가 사돈 어른들 볼 낯이 없다. 고운 딸 데려다가 고생만 시키고 미안해 정말. 아휴.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그래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어머님 덕분에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데요. 그리고 요새 승현 씨도 집에는 꼬박꼬박 들어오니까 좀 나아요. 그러니까 걱정 붙들어 매세요. 이제 오히려 제가 죄송하죠. 이젠 효도도 해야 하는데. 괜히 걱정하는 저에게 어머님 때문에 감사하다고 늘 말하는 며느리였습니다. 얼마나 고맙던지 뱃속으로 낳은 자식들보다도 제 마음을 알아주는 건 며느리뿐이었습니다. 철도 일찍 들고 배려도 얼마나 잘하는지 그러다 문득 며느리의 오래된 고민을 알게 되었어요. 쌀을 사러 가는데 쌀집에서 저에게 말해준 것이지요. 그 말을 듣고 바로 아차했어요. 얼마나 아무한테도 말도 못하고 끙끙 앓았을까. 어머, 사모님 나오셨어요? 아유, 명희는 그 집에 시집가서 신수가 확 폈던데 어떻게 사모님네 시집을 가게 됐는지 복이라니까요. 아유, 내가 복이지요. 명희 같은 며느리를 얻게 되었으니 얼마나 착하고 야무진지 며느리 복은 내가 있다니까요. 아, 그런데 명희네는 명희 시집가고 애들 학교도 못 가게 생겼으니 아주 그 집 친정엄마 낯빛이 어두워요. 아, 그래요? 제가 그 생각을 못했네요, 미처. 학교도 못 가고 명희가 생활비를 댔을 텐데 이제 생활비를 못 보내니까 그렇기도 하겠네요. 말씀해 주셔서 고마워요, 사장님. 사장님 아니었으면 아마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고마워요. 가난한 집 장녀의 며느리는 학교도 못 가고 일찍 취업하면서 친정이 생활비를 보태어왔는데 우리 집에 시집을 오면서부터 친정이 생활비를 보탤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동생들도 학교를 못 다닐 위기에 놓였다고 들었어요. 어찌나 가슴이 아프던지 며느리를 불렀죠. 그리고 냉큼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며느리는 처음에 거절했지만 저의 완고한 고집에 꺾였죠. 명희야, 혹시 돈 필요하지 않니? 내가 너 시집 올 때 많은 것도 못 해주고 뭐 하나 크게 해주고 싶은데 돈으로 해줄까 해. 어머, 어머니, 시집 올 때 폐물들 많이 해주셨잖아요. 더 이상은 괜찮아요. 오히려 저희가 해드려야죠, 어머니한텐. 그게 사실 오늘 쌀집한테 얘기 들었어. 네 동생들도 공부 이제 못한다고 하더라. 집도 많이 어렵고 괜찮은 거야? 제 말이 끝나자마자 엉엉 눈물을 쏟는 며느리였어요. 그 눈물이 어찌나 서러워 보이던지 제 마음까지 찢어놨죠. 남편한테도 말하지 못했고 저한테도 당연히 말하지 못했는데 본인이 시집와서 괜히 동생들 공부마저 못하게 한 것 같아 죄책감이 든다고 했어요. 그리고 친정 부모님들도 몸이 안 좋아 국수집을 오래 운영할 형편도 안 된다고 말이죠. 미리 알았어야 했는데
어머니, 죄송해요.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닌데, 승현 씨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냥 가게 좀 더 자리 잡고 제가 조금씩 도와주려 했어요. 그때까지만 동생들한테 취업하라고 했고요. 제가 중졸이라 동생들은 공부를 꼭 시키고 싶었거든요. 이런 얘기 진작 가지 그랬냐? 우리 집에 시집와서 네가 승현이 때문에 마음고생을 얼마나 해? 미안하다. 진작 알아줬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어머니. 신경 쓰지 마세요. 친정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쩌다 제 얘기 들으셨는진 몰라도 잊어주세요. 너도 이제 내 딸인데 내가 어떻게 모른 척을 해? 이제 친정 걱정은 말아라.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보고, 정 그런 며느리 이야기를 듣고도 모른 척 할 수 없어 며느리의 집을 돕기로 했어요. 이 과정에서 둘째와 셋째와도 마찰이 생겼죠. 내가 키운 아들들이 맞나 싶었어요. 아빠 없이 자라는 아이들 기죽을까 오냐오냐 키운 것이 아이들을 인정머리 없고 자비 없이 키운 꼴이 되었죠. 첫째 며느리에게 지원을 해준다고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둘째와 셋째는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엄마, 사실이요? 아니, 형수네 집 지원해 준다는 게 말이 되냐고. 우리가 자선 사업가도 아니고. 그럴 거면 나나 좀 도와줘요. 맞아요, 엄마. 생판남을 왜 도와요? 나랑 둘째 형한테도 뭐 하나 차려줘요. 엄마 그럴 능력 되잖아, 우리도 잘할 수 있어. 너희들은 엄마가 돈으로 보이냐? 그저 돈. 어려서부터 엄마 얼굴만 보면 돈밖에 몰라? 내가 돈 없고 병드는 늙은이면 쳐다도 안 볼 놈들이야, 이놈들은. 내 말이 틀려? 내가 우리 며느리 집 도와주고 싶어서 내 돈으로 돕겠다는 건데 누가 말려, 안 그래? 그게 아니라 동생도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던데 그 집 학비에 그 집 생활비까지 엄마가 왜 내주냐고요. 난 그게 이해가 안 돼. 형수도 시집 왔으면 친정이랑 연은 딱 끊어야지. 참나, 지네 친정일은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엄마 돈을 노려? 기가 막히네. 이 일은 너희가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신경 꺼라. 내 돈으로 내가 지원해 주는 거니 더 이상 말 마라. 안 그러면 지금 너희한테 하는 지원들도 싹 다 끊을 줄 알아. 내가 자식 새끼들을 잘못 키웠지. 한 명도 아니고 3명씩이나. 아이고. 그렇게 자식들과 한참을 입씨름한 뒤에 며느리네 집을 도울 수 있었어요. 이 과정에서 며느리는 얼마나 저에게 고마워했는지 늘 저에게 당연하게 돈 요구만 하는 자식들을 보다가 며느리를 보니 오히려 제 마음이 더 좋더군요.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죠. 어머니, 정말 이 은혜를 제가 어떻게 보답할까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건 쉽지 않은 일인데 어머님 은혜를 제가 어떻게 갚아야 할지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두고두고 이 은혜는 잊지 않을게요. 됐어. 은혜는 무슨? 너도 내 딸이니까 너무 고마워하지 마라. 자식한테 이렇게 해주는 건 당연한 거야. 어미 된 도리로. 그렇게 이 일로 며느리와 더욱더 돈독해졌어요. 하지만 이런 물질적인 일보다 제가 더 며느리에게 받은 게 많기에 오히려 며느리에게 고마운 일은 제가 더 많았죠. 그러던 어느 날 둘째가 결혼을 한다고 둘째 며느리를 데리고 왔었죠. 첫인상은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본인들이 좋다고 하니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둘째는 첫째와 다르게 얼굴에 욕심이 가득해 보였긴 했죠. 그래도 자기들이 좋다고 하니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아파트도 해주었죠. 이 문제에 대해서도 둘째 며느리의 속셈이 너무 빤히 보여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그래도 반대하면 괜히 애들 마음에 못 박는 것 같아 허락하였죠. 엄마,
우리 집 25평 말고 33평으로 알아보면 안 돼요? 아, 솔직히 차이 그렇게 많이 안 나는데 작은 집이면 답답할 것 같고. 너희가 뭐가 큰 집이 필요해? 그리고 너희가 모아서 큰 집으로 이사갈 생각을 해야지. 벌써부터 지평수 타령이냐? 아, 그게 아니라 연재가 좀 큰 집 가고 싶어 해서요. 모든 여자의 로망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거죠. 결혼 전에 큰소리 친 것도 있고. 그건 네가 해결해. 걔도 웃긴다. 뭐 해오는 게 있다고 큰 집을 바래. 뻔뻔하기도 유분수지. 난 25평 이상은 못 해줘. 그렇게 딱 잘라 선을 긋고 신혼집을 해주었죠. 둘째 며느리는 표정이 밝지 않았지만 그래도 집 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했어요. 그렇게 결혼식을 올렸고 명절이 되어 다 모였는데 둘째 며느리가 큰 며느리에게 하대하는 것을 보고 기겁하고 말았네요. 어머, 형님은 되게 신기하다. 근데 요새는 고등학교 안 나온 사람은 드물긴 하던데 무슨 조선시대의 사람인 줄? 어? 살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나도 아기 태어나기 전에 공부 좀 해볼까 해.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장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진작 하셨어야죠. 그리고 저 남편한테 형님 얘기 듣고 정말 쇼킹했잖아요. 어머님이 형님 집도 다 도와준 거라면서요? 아니, 형님은 무슨 복이길래. 중졸의 어머님 사랑까지. 부럽네요, 정말. 아니, 그리고 그러면 좀 이런 거 혼자 할 만하지 않나? 도움을 그렇게 받아놓고 저한테까지 시키는 건 좀 뻔뻔하죠. 안 그래요? 전 집 하나 딸랑 하나 받았는데 아무래도 사랑 많이 받는 며느리가 더 헌신해야죠. 둘째 며느리는 큰 며느리에게 명절에 일을 하는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 혼자서 해야 하지 않냐라는 뉘앙스로 깔아뭉개고 있었죠. 어찌나 화가 나던지 둘째 며느리의 인성은 원래도 마음에 안 들었지만 이런 모습을 보니 정이 떨어지더군요.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그네가 네 친구도 아니고 어디 그런 말본새가 있어? 그래도 형님인데 예의는 차려야지.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전 형님이 자꾸 저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시길래 그저 그냥 말한다는 것이. 죄송해요. 말 조심해라. 그리고 형님 깍듯이 대하렴. 손윗사람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그러다 셋째 들어오면 너까지 무시당할라. 안 그러니? 네. 근데 어머님이 형님을 좀 유난히 예뻐하시는 것 같아서 질투는 나긴 나요. 그러니까 저도 좀 예뻐해 주세요. 아셨죠? 눈앞에서 저렇게 알랑방귀를 끼는데도 어찌나 정이 안 가던지 그저 그냥 웃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나서부터의 일입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근육도 경직되어 가는 것이 하도 몸이 이상하여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죠. 병원을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 파킨슨 병이라고 하더군요. 아직은 초기 단계이고 약물 투여를 하면 괜찮아진다고 하지만 걱정이 많이 되었어요. 점점 진행하는 병이기도 하고 나중엔 걷기도 힘들어진다고 하니 덜컥 겁부터 나더라고요. 제 병은 어느새 제 아들들에게 큰 부담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요새 약물이 잘 나왔다고 하지만 점점 탱하실 텐데 어쩌냐? 누가 보실지부터 얘기해야 하지 않겠소? 병 들어가는 노인을 그냥 혼자 둘 순 없잖아. 그래도 누가 보셔야 될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생각해 다들? 난 일단 가게 때문에 좀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무슨 소리야. 장남이 모셔야지. 그리고 우린 이제 신혼인데 어떻게 어머니를 모셔와? 안 그래? 셋째도 장가도 안 갔고. 그건 둘째 형 말이 맞아.
그냥 큰형이 모셔. 솔직히 병든 엄마 있다고 하면 누가 시집 오겠어? 우린 힘들 것 같아. 첫째 형이 모셔가. 뭐? 이것들이? 자기들도 엄마한테 다 이것저것 받아놓고 엄마 떠넘기는 건 나보고 하라는 거냐? 아주 웃기는 자식들이네. 아, 정말 너무들 하시네요. 어려서부터 어머님이 부족한 거 없이 그렇게 키워주셨는데 이제 와서 나 몰라라 하다니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형수는 모르면 조용해요. 형수야 뭐 엄마한테 받기만 했으니 할 말 없겠죠. 아, 너도 큰형이 모셔야겠네. 안 그래? 제가 모실게요. 여보, 내가 모실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마. 제가 모시면 됐죠? 정말 너무들 하시네요. 아니, 형님이 당연히 모셔야죠. 생판남인데 그렇게 도움받고 그럼 나 몰라라 하실 거였어요? 참나 뻔뻔하기도 하여라. 제가 방에 있을 때 이렇게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자식들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미어져 왔습니다. 전 결국 첫째 며느리의 뜻에 따라 첫째네 집에 가게 되었죠. 오히려 같이 살아보니 심성이 고운 것이 정말 많이 느껴졌고요. 내가 배 아파 낳은 자식들보다 이렇게 날 지극정성으로 모실 수 있다는 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아침, 점심, 저녁 반찬 하나 겹치지 않고 철이면 철마다 맛있는 것을 얼마나 많이 해줬던지 너무 고마웠죠. 그리고 조금 늦게 첫째네에 아이가 생겼어요. 몸도 무거워진 며느리가 나까지 케어할 생각에 얼마나 힘이 들까 생각하며 마음이 너무 무거웠죠. 하지만 며느리는 오히려 기뻐했어요. 어머니랑 이렇게 살림을 합치니까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사실 너무 걱정했거든요. 아이가 너무 안 생겨서. 어머님이 완전 복을 굴러다가 가져오신 것 같은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니. 첫 손주니까 많이 예뻐해 주세요. 아이고, 고맙다. 그렇게 말해주니 난 혹여나 몸도 무거워졌는데 혹시라도 나 때문에 더 손이 갈까 걱정했거든. 절대요. 어머님이 그러셨죠? 제가 늘 딸 같다고. 저도 마찬가지로 어머님이 친정 엄마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며느리의 말에 얼마나 고맙던지. 하지만 첫째 아들은 오히려 절 못마땅해 했죠. 오히려 제가 몸이 안 좋아지자 재산을 더 탐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모시니까 당연히 엄마네 재산은 우리 거라는 마음을 가진 듯해 보였죠. 엄마, 그 건물이랑 땅, 제 앞으로 해놓는 게 어때요? 어차피 계속 우리랑 살 건데 미리미리 해놓으면 좋잖아요. 애들한테도 빨리 말해야 미련을 안 가질 거고, 안 그래요? 그냥 빨리 엄마가 내 앞으로 해놨으면 좋겠는데, 미리미리. 여보, 무슨 소리야. 그리고 어머님이 결정하실 문제지. 그런 걸 가지고 왜 당신이 나서서 어머님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해? 넌 빠져. 이 문제에 네가 낄 자리가 어디 있어? 나랑 엄마랑 둘 문제야. 어차피 엄마 돌아가시면 재산 싸움 날 것 같은데 미리 해주시면 좋잖아. 애들 말도 못하게. 그리고 우리가 모시는데 당연히 다 우리 거 해야지, 안 그래? 아니, 안 그래요, 엄마? 아직 죽지도 않은 나에게 저렇게 말을 하는 아들을 보며 억장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전 마음을 먹었죠. 이 재산을 절대 미리 주면 안 되겠다고요. 가뜩이나 업신여기는 엄마, 돈이라도 없으면 얼마나 업신여길까요? 하지만 제 병은 저도 너무 무서웠습니다. 점점 움츠러드는 근육경직, 그리고 가끔 깜빡깜빡하는 기억력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불편해졌죠. 제가 재산을 계속 주지 않고 있자 큰아들은 이제는 절 협박하더군요. 제 아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아들은 괴물이 되어 있었어요. 엄마, 우리랑 살기 싫어요? 아니, 재산 그거 먼저 좀 달라는 건데
그렇게 고집 부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말 다 했니? 너 지금 엄마한테 협박하는 거냐? 네가 나한테 한 게 뭐가 있다고, 유세야? 어? 고생도 명의가 하고 날 모시는 것도 명의인데 꼴랑 너랑 같이 산다고 해서 유세 떠는 거냐? 참나, 어이가 없어서 네 어미가 좀 아프다고 아주 호구 같지? 아니, 맞잖아요. 어쨌든 돌아가실 때까지 나랑 사실 건데 미리 좀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요? 참나, 안 그럼 내가 엄마를 왜 모셔? 에이. 이 말을 하고 나가버렸죠. 얼마나 황당하고 눈물이 나던지 이제서야 알 것 같았어요. 제 아들들은 저를 돈 주는 엄마, 그 이상도 그야도 아닌 사람 취급을 하고 있었죠. 간간히 집에 들르는 둘째랑 셋째도 제 재산밖에는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을 때 큰 며느리는 제 마음을 알았는지 저에게 기분 전환도 시켜준다며 이리저리 저를 데리고 많이 구경시켜줬습니다. 젊어서 남편 잃고 평생 애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렇게 놀러 다니니 기분이 이상했죠. 그리고 그렇게 모든 것이 처음인 저는 며느리와 함께하는 것이 전부였죠. 진짜 딸도 이렇게는 못할 것 같았어요. 모든 걸 결심했죠. 그리고 설날이 되었습니다. 제가 재산을 틀어지고 움켜쥐고 있자 큰아들은 절 모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둘째와 셋째와 함께 저에게 오더군요. 그날은 첫째 며느리를 제가 심부름을 보냈기에 집에 홀로 있던 날이었어요. 첫째가 제 방에 들어오더니 금세 어디로 가자고 하더군요. 갑자기 이상했죠. 한 번도 어디 가자고 했던 녀석들이 아니니까요. 갑자기 어딜 가자는 거야? 명절에 문 연 데도 없던데 명이 오면 같이 가자. 그리고 갑자기 어딜 가자는 거야? 갈 데가 있다니까요. 엄마는 몸만 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얼른 밖으로 나오세요. 둘째, 셋째 기다리고 있어요. 큰 아들의 말에 혹시라도 나를 데리고 어디 구경을 시켜주려나 하고 짐을 챙겼죠. 조금의 희망을 가지고 말이에요. 하지만 제 촉은 정말 똥촉으로 틀렸었어요. 아들들을 따라 한참을 달려간 곳은 집에서 한참 벗어난 양로원이더라고요. 군영수도 집 비웠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고생할 순 없잖아요. 이제 어머니를 모실 사람이 없네요. 요즘엔 시설도 잘 되어 있고 너무 원망 마세요. 아무래도 여기는 프로그램도 여러 개고 엄마 계시기 딱 좋은 환경일 거예요. 아셨죠? 뭐? 지금 나를 양로원에 갖다 버리는 거냐? 너희들을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어쩜 그럴 수가 있어? 어? 이 어미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안 그래? 아비 없이 너희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게끔 키웠다.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해? 그러니까 진작 재산분할 잘 해주셨으면 좋았잖아요. 이대로 재산 안 넘기시면 저희끼리 나눠 가져야 하는데 그럴 거면 제가 엄마를 홀로 모실 수는 없죠. 안 그래요? 어차피 둘째네 셋째네도 못 모신다고 엄마가 가셔야죠 뭐. 이해해 주세요. 첫째 입에서 나온 말이 저를 더 황당하게 했죠. 본인에게 재산을 주지 않으면 같이도 못 산다는 저 말이 얼마나 비수가 꽂히던지 내가 애지중지 키웠던 아들들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어요. 전 그렇게 양로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얼마 후 큰며느리가 저를 데리러 왔죠. 큰며느리는 저를 보자마자 통곡을 하며 죄송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같이 집으로 향했어요. 제가 모두가 모인 자리로 돌아오자 아들들은 흠칫 놀랐고 큰아들은 며느리에게 무섭게 따지더군요. 제 아들이 맞나 싶었죠. 아니, 어머니를 왜 모시고 와? 거기 보내드린 건데 너 이혼당하고 싶어? 착한 척 좀 하지 말라니까. 네가 상관할 게 아니야. 인간 같지도 않은 놈. 어떻게 어머니한테
내가 왜 설에 자리 비웠는지 모르겠지? 어머니, 본부대로 했습니다. 그래, 됐다. 고마워, 명희야. 너 아니었으면 정말 어떻게 살았을까 싶다. 너만이 내 자식이구나. 내가 마음먹은 게 맞았어. 전 제가 가진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어요. 그리고 이 일을 제 며느리가 도와주었고요. 그래서 설에는 이리저리 봉사단체와 후원단체를 만나고 다니느라 정신이 없어 자리를 비운 것이죠. 그리고 재산을 기부한 나머지 건물 하나를 며느리 이름으로 남겨주었습니다. 며느리는 한사코 되었고 이것마저도 기부하자고 했지만 평생 며느리에게 받기만 한 것 같아 마지막 선물 하나를 주고 싶었죠. 이 모든 것을 며느리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소원을 며느리는 다 들어주었죠. 내가 죽으면 이 재산을 너네 셋이 나눠 가져야 한다고 그것마저도 불만이었지? 너네 불만 안 생기게 다 헌원했다, 사회에. 그리고 이제 너네는 나 안 봐도 좋아. 아니, 이제 내가 너네 안 볼란다. 이미 내가 살 집도 다 마련해놨어. 나머지 강남 건물 하나는 명희한테 넘겼어. 나쁜 것들. 아비 없이 철저히 희생만 한 나한테 너네가 어찌 그럴 수가 있어? 안 그래? 이제 엄마는 너네한테 미련 없어. 그리고 당신은 나랑 이혼해. 더 이상 당신 같은 사람이랑 한 입을 덮고 못 살아. 알겠어? 어머님은 내가 잘 모실게. 그러니 걱정 마. 뭐? 당신? 아니 왜 그래? 그리고 엄마 무슨 말이에요? 환원이라뇨? 그 많은 재산을 지금 저희 안 주고 다 환원했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너네 힘으로 살아. 엄마한테 바라지 말고 알겠니? 아니 이제 엄마라고도 부르지 말아라. 더 이상은 이제 너희한테는 엄마가 없는 거다. 제가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하자 아들들은 소리를 지르며 저에게 그럴 순 없다고 난리가 났죠. 그리고 큰아들은 그 자리에서 충격을 받았는지 쓰러졌더라고요. 전 그 말만을 남기고 제가 마련한 집으로 갔습니다. 며느리도 이혼을 했죠. 이혼을 말리고 싶었지만 며느리는 더 이상 저런 남편과 살고 싶지 않다고 이해해달라고 하더군요. 전 지금 며느리와 손자 그리고 저 이렇게 세 식구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이지만 이렇게 딸처럼 저를 아껴주는 며느리를 보니 그래도 완전히 인생 실패라고 생각이 들진 않더라고요. 둘째 아들 집마저도 제가 팔아넘겨 버렸기 때문에 아들들은 한순간에 거지가 되었죠. 마음은 편치 않지만 이제라도 본인들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용서가 되진 않아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저에게 기쁨 한 번 준 적 없는 자식들에게 이젠 모든 기대 없이 인연을 끊으니 마음이 편하더군요. 지금은 약물 치료도 하고 재활 치료도 하며 많이 좋아졌어요. 오히려 스트레스가 없으니 병이 절로 낫는 기분이더라고요. 오늘도 이 글을 쓰면서 우리 며느리, 아니 우리 딸에게 참 고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회에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니 더더욱 보람차더군요. 제가 언제까지 살 줄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목숨 다하는 날까지 더 이상의 문제 없이 행복하게 지내고 싶은 소망입니다. 여러분 소망하신 일 모두 이루시고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5년 차에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고 1년의 시간이 지난 시점에 사연을 신청하게 된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뒤늦은 후회를 해봤자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 없듯이 시댁 식구들은 지금쯤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을 테지만 제 눈에 흙이 들어와도 다시 합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5년의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남편이 바람 피울 인물이라곤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건 제 착각이었고 제대로 뒤통수를 맞았던 일이 있었죠.
남편이 어느 날부터인가 치아에 문제가 생겼는지 지속적으로 고통스러워하길래 치료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아 치과에 다녀오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남편은 제 말이 끝나자마자 결혼식 때 왔던 제 친구 치과에 가면 안 되겠냐고 물어보길래 그때까지만 해도 별 생각 없이 그렇게 하라며 친구한테 남편 좀 부탁한다고 전화 한 통 넣었던 적이 있었죠. 결혼식 날 잠깐 와서 인사를 주고받았던 거 외엔 얼굴을 본 적도 없었는데 치과 의사라고 소개를 해줬을 때를 기억하고 있었던 건지 남편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는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었어요. 남편은 근처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치료를 받는 것보다 그래도 어느 정도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치료를 받는 게 조금이라도 신경을 더 써주지 않겠냐면서 거울을 보며 아픈 치아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검은 속내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친구에게 전화까지 넣어 잘 부탁한다는 말까지 했었는데 이미 남편은 저와 결혼을 할 때부터 치과 의사인 친구와 어느 정도 눈빛 교환이 있었는지 저 몰래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죠. 그런 사실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남편 하나 바라만 보며 아이를 낳고 살아왔던 저였는데 남편이 치과 치료가 예약이 되어 있던 날 저는 친정집에 잠깐 들려 볼일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던 도중에 남편이 치과에서 치료를 잘 받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치료가 끝나면 같이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친구가 운영하는 치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평일에도 환자로 꽉 차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날은 몇 명의 환자 빼곤 상당히 조용했었어요. 남편이 안 보이는 걸로 봐선 치료를 받고 있는 것 같아 대기자 좌석에 앉아 있었는데 안내 데스크에 앉아있던 직원 한 분이 저에게 말을 붙여왔어요. 무슨 일 때문에 찾아왔냐고 물어보길래 저는 친구의 이름과 남편 진료 때문에 잠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 설명을 하는 순간 직원분의 한마디가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남편은 이미 치과 치료가 끝난 상태이고 친구와 함께 외출한 상태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바로 받더니 저에게 하는 말이 더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나 지금 치과인데 치료받는 중이라서 길게 통화하지 못하거든. 무슨 일 때문에 전화한 거야? 할 말 있으면 나중에 하면 안 될까? 지금 중요한 순간이라서. 당신 지금 치과라고? 솔직하게 말해. 지금 어디야? 왜 말을 못해? 뭔가 느낌이 안 좋니? 나 지금 치과야. 둘이서 외출을 했다던데 방금 뭐라고 그랬어? 중요한 순간? 남편은 제가 치과라는 말에 많이 당황했는지 더 이상의 대화를 이어나가지 못하고 바로 전화를 끊어 버렸습니다. 데스크에 서 있던 직원들은 저를 보면서 쑥덕거리고 있길래 내가 모르는 뭐라도 있냐고 물어보자 한 직원이 저에게 충격적인 말을 해줬어요. 남편이 치과에 드나든 지 벌써 몇 년이나 됐다면서 누가 봐도 연인 사이처럼 행동하고 있었다며 저 몰래 바람피고 있다는 걸 알려주었었죠. 이미 건물 안에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서로가 많이 가까운 사이라는 걸 말해주는데 남편이 저 몰래 외도를 저질렀다는 거에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 남편은 늦은 새벽에 조심스럽게 문을 열며 들어왔습니다. 아이가 자고 있을 시간에 들어와서 당장이라도 큰 소리 치고 싶었지만 더 힘들어질까봐 꾹 눌러 참으면서
이성을 잃지 않기 위해 최대한 침착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남편은 제가 한 질문에 단 한마디도 답변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용서를 구하려면 무릎이라도 꿇으라고 했지만 남편은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길래 결국 화가 난 저는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려 버렸죠. 한 대 맞으면서 정신을 차렸는지 제 얼굴을 보면서 입을 열었어요. 내가 당신한테 무슨 말을 해도 들리지 않는다는 거 알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떠한 말도 변명으로 들릴 것 같아 대답을 하지 못했던 거야. 이미 우리 관계에 대해 어느 정도 들었을 거 아니야. 벌써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나랑 혜인이는 서로의 감정의 농도가 진해진 상태야. 당신도 정말 사랑을 하고는 있지만 혜인이한테 더 끌리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나는 당신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아. 최대한 좋게 해결하고 싶어.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지. 당신 정말 말 웃기게 한다. 지금 나를 배려하고 있다는 듯이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이 상황을 조용히 넘어갈 것 같아? 아버님, 어머님한테 당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전부 다 얘기할 거야. 어떻게 나랑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내 친구와 바람을 피울 수가 있어? 내가 받을 상처는 생각하지도 않은 거야? 당신이 받을 상처 당연히 알고 있었어. 끝까지 숨길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내 감정을 멈출 수가 없었어. 우리의 결혼식 날 나는 당신이 아닌 혜인이가 내 평생 인연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지. 하지만 사람은 정해진 틀에 살아야 하잖아. 그걸 부술 수 없기 때문에 결혼식 날 당신과 어쩔 수 없이 식을 올린 거야. 혜인이를 만나기 전에는 당신이 내 평생의 동반자라고 생각했었는데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이 너무 좁았었나 봐. 나를 이해해달라고는 안 할게. 최대한 시끄럽지 않게 이혼해줬으면 좋겠어. 당신도 쓸데없이 일을 크게 만들 필요는 없잖아. 내 말대로 해줄 수 있는 거지. 위자료는 걱정 안 해도 돼. 그리고 굳이 우리 부모님께 말씀 안 드려도 되는 게 우리 둘 관계를 이미 알고 계시거든. 더 이상 한 집에서 얼굴 보며 지낼 수 없을 테니 한동안 부모님 집에서 생활할게. 남편은 저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는지 다시 집 밖으로 나가 버렸어요. 저는 남편의 거침없는 모습에 많이 놀라서 온몸이 떨려오더니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시부모님까지 저를 속여왔다는 게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었고 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았어요. 남편은 시댁에 들어가서 시부모님한테 저와 있었던 일들에 대해 전부 다 설명을 했는지 다음날 시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예상했던 대로 남편과 친구의 관계였죠. 저희 집으로 오신다는 시모의 말에 저도 할 말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오시라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저와 시모는 아침부터 서로 얼굴을 붉히며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네가 내 아들에게 느꼈을 상처와 배신에 많이 힘들고 충격을 받았겠지만 사람 사는 인생 다 그런 거 아니겠어? 서로 좋게 해결봐야 스트레스 안 받지. 저와 그이가 결혼식을 올렸을 때부터 저에 대한 마음을 접어버리고 제 친구를 향해 있었다고 하던데 어머님은 이 사실을 언제부터 알고 계셨던 거예요? 내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너희 둘이 결혼하고 한 달 뒤에 알게 됐지. 아들이 나한테 먼저 찾아와서 대화 좀 나누자고 하더라.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길래 확실하게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 내 아들의 고민거리를 들어주고 있었는데 네가 아닌 다른 여자를 마음에 두고 있다는 말에 너무 놀랐었지. 그런데
그 고민도 잠시였었어. 아들이 만나고 있던 여자는 너와는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비싼 몸값과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치과 의사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내 고민과 걱정은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더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뒤에서 밀어주고 있었어. 그런데 이런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으니까 언제쯤 얘기하는 게 좋을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네가 모든 상황을 해결해 준 거야. 그래도 며느리라 최대한 상처 주고 싶지 않았는데 한 번은 지나가야 되는 일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최대한 빨리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좋을 거야. 그래야 너도 새 삶을 살아가지 않겠어? 내가 그동안 속으로만 앓고 있었던 고민을 결국 너한테 전부 다 털어놓게 되니까 이제야 좀 살 것 같다. 이왕 말 나온 김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혼 처리 부탁하마. 괜히 질질 끌어봤자 서로만 피곤하고 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으니 좋은 감정이 어느 정도 남아있을 때 좋게 해결을 보는 게 너도 좋겠지? 내 아들 위자료는 섭섭지 않게 챙겨주도록 하마. 조만간 우리 집에서 파티를 좀 열 건데 너도 우리 집안과 마지막으로 식사하고 싶으면 와서 밥이라도 좀 먹고 가던지. 올 때 이혼 서류 꼭 챙겨서 오고. 이래서 사람 일은 모른다는 거야. 내 아들이 치과 의사와 결혼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이왕이면 너도 그냥 축하한다고 한마디 해줘라. 이제야 묵은 채증이 싹 가시네. 시모는 저에게 조금도 미안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잘 됐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제가 서운하지 않게 위자료를 챙겨주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동안 말도 없이 저를 속이면서 가지고 놀았다는 거에 결국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던 날부터 참아왔던 제 감정이 폭발을 하게 되었고 자리에서 일어난 시모를 붙잡았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많이 당황하셨는지 시모는 뭐 하는 짓이냐고 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터라 시모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는 시모를 다시 거실로 끌어들인 뒤 핸드폰을 들어 친구에게 곧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제 전화를 받은 친구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연기를 할 줄 알았는데 남편이 미리 선수쳐서 얘기했는지 차가운 목소리로 무슨 일 때문에 전화를 했냐고 되물었어요. 저는 친구에게 당장 집으로 오라면서 시모도 함께 있다고 말하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가겠다면서 본인도 그동안 많이 참아왔다는 걸 말해주려는 듯 잠시 뒤 친구가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왔어요. 시모는 난처한 얼굴로 저와 친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도 꽤 오랜 시간 함께 있던 친구였기 때문에 남편과 바람을 피우게 될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고 믿고 있던 친구에게 받은 상처는 너무 크게 다가왔었죠. 친구는 뭐가 그리 급한지 저에게 직설적으로 얘기했어요. 너도 알겠지만 내가 시간을 오래 비울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용건만 간단히 하도록 하자. 그 사람이랑 나는 이미 넘지 말아야 될 선까지 전부 다 넘어버린 상태라 더 이상 물러날 곳도 없어. 네가 나한테 양보하고 앞으로 새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그게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 우리가 그래도 꽤 오랫동안 친구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었는데 마음이 많이 아프기는 하네. 그래도 둘 다 다치는 것보단 한쪽만 무너지는 게 좋지 않겠어? 언제 이혼할 거니? 나한테 이혼을 얘기하기 전에 그래도 먼저 미안하다는 말이 우선 아냐?
너랑 내가 서로 알고 지낸 지도 꽤 오래됐는데 우리가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야? 내가 치과에 갔을 때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직원을 통해 네가 내 남편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말을 듣는 순간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나는 그래도 지금까지 너를 제일 친한 친구로 알고 있었는데 너는 나와 다르게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봐.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는 거지? 정말 내가 그 사람과 이혼하기를 바라는 거야? 네가 내 가정을 무너뜨리고 안주인 행사하면 그걸로 행복할 것 같니? 그럴 것 같으니까 선을 넘었던 거 아니겠어? 너한테 미안한 감정 조금은 있어. 우리는 그동안 친구 사이였으니까. 하지만 이건 사랑 문제라. 나도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 네가 그 사람과 결혼식을 올릴 때 나를 쳐다봤던 그 사람의 모습을 나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을 만큼 내 마음에 너무 크게 다가왔었어. 눈빛만 마주쳐도 그 사람과는 평생 함께할 수 있을 정도로 전생연분이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 그리고 그 사람도 나와 같은 감정이었고 그날 이후 우리는 따로 몇 번 만남을 가지면서 더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지. 나도 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할 정도로 끌렸던 건 처음이라 너무 놀랐었어. 그래서 결국 해선 안 될 행동을 저질렀고 둘은 지금까지 나를 속이면서 살아왔다는 거네. 어떻게 된 게 너나 그이나 어머님도 나한테 진심으로 사과를 하겠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거야. 피해자는 난데 왜 내가 피해를 주고 있는 것 같지? 나는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 나 혼자 피해 볼 수는 없잖아. 제 말이 끝나자마자 시모는 어차피 상간소송으로 위자료밖에 더 주겠냐며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친구 또한 요즘 세상에 이혼은 장난이고 위자료도 얼마 안 하기 때문에 그 정도 돈은 충분히 줄 수 있다면서 최대한 빨리 남편과 관계를 정리해 주길 원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조금의 양심은 있을 줄 알았는데 친구는 오히려 본인이 많이 참아왔었기 때문에 피해자라며 더 크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어요. 결국 저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친구의 머리채를 잡아버렸고 친구 또한 저에게 손을 올리면서 격한 몸싸움이 벌어지게 되었죠. 시모는 친구와 제가 서로 격하게 싸우는 모습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저희 둘을 말려달라면서 서둘러 와주길 재촉하셨죠. 결국 남편까지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시모와 남편 그리고 친구는 저를 노려보면서 제가 죄인인 것 마냥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인간들을 상대하고 싶지 않아 그 자리에서 이혼 얘기를 꺼냈고 저 또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리되길 원한다면서 다음날 바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겠다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법정에서 보자며 시모와 친구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날 방 안에서 울고 있던 아이를 안고 한참 동안 오열을 했어요. 저와 이혼을 할 거면 왜 아이를 가졌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죠. 아빠 없는 아이로 자라게 될 불행을 안겨줘야만 한다는 거에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저는 그렇게 다음날 남편과 함께 이혼 서류를 작성했어요. 남편은 소송으로 가고 싶지 않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저와 엮여있는 모든 관계를 정리하길 원했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조건을 거의 다 들어주었죠. 위자료는 당연했었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아이 문제 또한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해 주었습니다. 친구 또한 저에게 위자료를 지어준 뒤
두 번 다시 얼굴을 안 봤으면 좋겠다는 말을 끝으로 친구와의 관계까지 일사천리로 정리가 되어 버렸죠. 그리고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신 저희 부모님께서는 엄청난 충격을 받으셨는지 시댁에서 한 차례 난리를 치셨고 남편의 멱살을 잡으면서 온갖 욕을 퍼부으셨어요. 저에게 상처를 준 거에 대해 나중에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며 부모님은 남편에게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관계를 정리하고 저는 부모님 집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너무 급격하게 바뀌어버린 상황들에 적응을 하지 못한 저는 우울증까지 시달리고 있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었죠.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 동안 제가 꿈꿔왔던 미래의 계획이 있었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려버려 삶의 목표를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부모님은 이혼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제가 정상적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자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제 삶을 찾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루라도 빨리 회복할 수 있길 간절히 바라셨어요. 저도 더 이상 이대로는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 조용한 곳에서 바람 좀 쐬고 마음 정리를 하길 원했었어요. 저도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아 바람 좀 쐬려고 떠나려는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스친 충격적인 기억이 떠오르게 되었고 저 혼자만 당했던 터라 그 사람들이 편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 짐을 챙기다 말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댁에 도착을 하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건 축하 파티를 벌이고 있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고 저는 그 인간들이 웃고 있는 모습을 도저히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대문을 박차며 들어갔습니다. 나는 이 모양 이 꼴인데 다들 아주 좋아 죽네. 본처인 나를 버려놓고 행복한가 봐. 그 행복이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아? 내가 여길 왜 1년 만에 왔는지 알아? 관계 정리가 끝난 마당에 쓸데없이 일을 벌일 생각하지 말고 당장 토락하거라. 네가 우리 집안에서 빠지니까 묵은 채증까지 싹 내려간 거 아니? 당신은 더 이상 우리 집에 함부로 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이제 완전히 남인데 너 뭘 원하는 거야? 돈도 부족하지 않게 챙겨줬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아직까지 이 사람한테 미련이 남기라도 한 거야? 그런데 이거 어쩌지? 오늘 파티 벌인 이유를 알면 깜짝 놀랄 텐데. 나 임신했어. 내 뱃속에 저 사람 아이가 생겼다고. 하늘도 우리를 축복해 주나 봐. 너도 이왕 온 김에 식사라도 하고 가. 내가 홀몸이 아니라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거든. 최대한 좋은 쪽으로 해결하고 싶어. 무슨 일 때문에 왔는진 별로 알고 싶지는 않지만 용건만 간단하게 해줄래? 오늘이 내 인생에 있어 제일 행복한 날이거든. 웃기고 자빠졌네. 너 예전에도 그 말 했던 거 기억나? 나는 아직까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설마 벌써 잊어버린 건 아니지? 아, 얘가 과거에 파혼 전력이 있는 건 알고 계세요? 당연히 모르고 계셨겠죠. 말 안 하면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그런데 나만 당할 수는 없잖아. 당신들도 똑같이 내가 받은 상처를 느껴봐야지. 너 쓸데없는 얘기할 거면 당장 나가. 나는 이 사람과 법적으로 혼인신고까지 끝냈고 누가 뭐래도 우리는 부부라고. 여보, 나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쟤 좀 당장 내 눈앞에서 치워주면 안 될까? 이러다 유산이라도 되면 큰일이잖아. 빨리 쟤 좀 당장 내보내줘.
나 지금 이 행복을 무너뜨리고 싶지 않다고. 당장 우리 부모님 집에서 안 나가? 그동안 소식 한 통 없이 조용히 지내다가 갑자기 1년 만에 나타나서 뭐 하자는 거야? 우리 관계는 이미 정리가 됐다고. 그래서 이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준비해 왔어. 너희 둘의 이혼 서류야. 너는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던 친구였는데 너는 나에게 상처만 남겨줬으니 나도 똑같이 해주는 게 좋지 않겠어? 너는 내가 그냥 넘어갈 줄 알았니? 그 뱃속에 있는 아이 너 혼자 키워야 할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은 거지? 너 설마 지금 우리 가족들 앞에서 그 얘기를 하려는 거야? 너 그 입 함부로 놀리기만 해봐. 만약 내 인생을 망치기라도 하면 너도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 인생을 망쳐놓고 너는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니? 나는 오늘 작정하고 왔기 때문에 네가 그때 왜 파혼을 했는지 전부 다 털어놓을 거야. 친구는 저에게 달려들며 당장 그만두라고 했지만 제가 꺼낸 한마디에 시몬은 친구를 멈춰 세웠어요. 그리고 저는 친구의 과거에 대해 전부 다 털어놓았죠. 예전에 결혼을 앞두고 있던 친구는 충격적인 행동을 저질렀었어요. 저도 이 소식을 듣곤 믿을 수가 없었을 만큼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펼쳐졌었죠. 그때가 그 친구의 결혼식이 며칠 안 남았었을 때인데 예비 신랑이었던 사람과 서로 안 좋은 일로 싸우게 됐었죠. 알고 보니 친구가 예비 신랑을 놔두고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다가 딱 걸린 거였어요. 친구는 그냥 잠깐 즐긴 것뿐이라고 했지만 예비 신랑이었던 그 사람은 친구의 행동을 용납할 수 없어 했죠. 친구는 남자들도 결혼 전에 총각 파티 하는데 왜 여자들은 처녀 파티하면 안 되냐고 서로 감정이 격해질 정도로 안 좋은 대화를 주고받다가 몸싸움까지 벌어졌었어요. 과거에 다른 지역에서 치과를 운영하던 친구는 예비 신랑과 둘이서 격하게 몸을 밀치며 다투던 도중 분노를 억누르지 못했던 친구는 치과 의료기기를 휘둘렀고 예비 신랑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장애를 가져오게 되었죠. 한쪽 눈이 실명을 했었는데 법정에서는 쌍방과실로 인정이 되고 여자가 약자라는 이유가 크게 작용이 돼서 징역은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비 신랑분과 결혼을 하기 전에 잠깐 외간 남자와 즐겼을 때 실수로 임신까지 해서 수술까지 하게 되는 일들도 있었죠. 이런 충격적인 과거에 대해 전부 다 털어놓으면서 그 사람들도 조만간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생길지도 모른다면서 뱃속에 있는 아이가 확실하게 전 남편의 아이인지는 알 수 없는 거라고 얘기하는 순간 시몬은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어요. 전 남편은 그런 사실을 왜 이제야 얘기하냐면서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었죠. 저에게는 기회조차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혼을 밀어붙였으면서 저에게 탓을 돌리는 전 남편이 너무 한심해 보였어요. 친구는 제 말이 끝나는 순간 과거에 있었던 안 좋은 일들이라면서 1년 동안 아무 일 없이 행복하게 잘 살아오지 않았냐고 제가 방금 한 말에 대해서는 잊어버리시라며 주저앉은 시모를 설득시키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더 이상 친구의 얼굴을 보려 하지 않았고 남편도 뱃속에 있는 아이가 정말 자기 아이가 맞는지 확인부터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친구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이성을 잃어버린 친구는 마당에 있는 물건들을 전부 다 던지면서 예전의 성격을 또다시 드러내고 있었죠. 친구가 난리를 치면서 흥분을 하자
시모는 전 재산 줄 테니 한 번만 살려달라고 남편과 이혼해 주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날 시댁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뱃속에 있는 아이의 유전자 검사까지 진행을 했었는데 전 남편의 친자는 맞았지만 이혼을 하길 원하고 있었죠. 하지만 친구는 한 번 물면 절대 놓치지 않을 생각이었는지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그 집안 사람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본 성격을 드러낸 친구 때문에 그 집안 사람들은 지금 현재 아주 괴로운 상태에 빠진 상황입니다. 전 남편이 이혼을 강행하자 과거에 결혼을 하려 했던 그 남자에게 똑같이 한 것처럼 전 남편이 치과로 찾아왔을 때 친구는 이혼만큼은 절대로 안 된다면서 난리를 쳤고 물건들을 들고 사정없이 휘두르다가 날카로운 치과 도구가 전 남편 눈에 타격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되었고 그로 인해 한쪽 눈이 실명 위기에 처해 있어 현재 친구는 법적인 처벌을 받기 위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안타까운 상황이 생기게 되었어요. 현재 이 문제로 이혼을 소송 중인데 장애가 생긴 전 남편은 저밖에 없다면서 저와 다시 합치길 바라고 있다고 시모가 다시 저를 설득하려 들고 있어요. 이미 서로 막장까지 간 마당에 더 이상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평생 제 머릿속에 남게 될 안 좋은 기억들이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인간들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평생 동안 지켜보고 싶거든요. 순리를 깨면 불행이 찾아온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생활 3년 차 된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작년에 정말 정신없는 한 해를 보냈었는데요. 저에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눈앞에 펼쳐졌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네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불만이 없었지만 시댁 집안의 며느리로서 감당해야 할 것들이 저에게 부담으로 다가왔었어요. 시부모님께서 저를 그렇게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매번 시댁에 갈 때마다 항상 눈칫밥을 먹어야 했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제가 진심을 다해 시부모님께 다가가면 관계는 좋아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그래도 막내 며느리면 이쁘게 봐주실 줄 알았는데 사람 마음 쉽게 얻어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노력한다 했는데 시부모님은 항상 거리를 두셨고 많은 것들이 첫째 며느리인 형님보다 많이 뒤떨어진다는 거에 얼굴을 볼 때마다 남편을 저에게 준 게 손해보는 장사인 것 같다며 상처되는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꺼내셨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이 중간 역할을 잘해줘서 큰 감정 싸움으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그런 날들이 반복이 될 때마다 저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죠. 그렇게 참고 또 참아왔던 저는 결국 속마음을 꺼내놓게 되는 상황까지 오고야 말았어요. 보통은 명절날이 되면 시모가 음식의 대부분을 준비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다른 건 몰라도 음식 하나는 자부심이 있으셔서 시모가 직접 만들길 원하시고 저는 대부분 재료를 손질하거나 잔심부름을 하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작년 추석 명절은 상황이 많이 안 좋아서 제가 직접 할 수밖에 없었죠. 시모의 건강 상태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누워 계셨고 지시에 따라 움직이면서 정신없이 음식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은 시부와 농장에서 다른 일을 했었기 때문에 저 혼자 모든 걸 감당을 해야 되다 보니 하루에 많은 음식을 전부 만들 수는 없었고 이틀에 걸쳐 모든 준비를 끝낼 수 있었네요. 그런데 이런 고생을 알지 못하는 형님 내외는 명절 마지막 날에 오셔서는 저에게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당연하다는 듯이 주방에 들어와
자리에 앉았는데 명절상을 내가는 순간 의사 형님의 한마디에 너무 서러워서 감정이 격해지고 말았습니다. 설마 이걸 지금 음식이라고 내온 건 아니지? 어머님께서 동서가 이틀 밤 새가며 명절 음식 준비했다던데. 왜 이렇게 손이 안 가나 모르겠네. 그동안 어머님 뒤에서 몇 년간 눈으로만 봤어도 꽤 익혔을 건데 음식들이 전부 다 애들 소꿉장난 한 것처럼 너무 볼품없게 만들었다. 내가 오늘 차가 너무 많이 막혀서 정말 힘들었거든? 그래도 어머님이 해주시는 음식 먹을 생각에 왔는데 동서가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는 순간부터 밥맛이 떨어져서 솔직히 별로 먹고 싶지 않네. 보기엔 이래도 맛은 거의 비슷해요. 어머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만든 거라 크게 벗어나진 않았어요. 구이도 괜찮다고 했는걸요? 음식에 대한 퀄리티를 보면 안다고. 이럴 때 동서가 본데 없이 잘한 티를 내는 거야. 집에서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 대충 꺼내서 먹는 것처럼 내온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서방님이 먹었을 때 괜찮았으니까 나도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먹어라. 동서가 보면 은근히 사람 속을 긁어버린다니까. 이런 기분으로 먹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이딴 쓰레기 음식 전부 다 치워버려. 여보, 차에 우리 엄마가 싸준 음식들 있잖아. 그것 좀 가져와줘. 차라리 그거에 저녁을 먹는 게 훨씬 낫겠네. 형님, 지금 뭐라고 했어요? 이딴 쓰레기 음식이요? 본데 없이 자랐으니까 음식도 형편없다는 건가요? 제가 이틀간 얼마나 많은 정성을 쏟았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방금 한 말은 오히려 형님이 배우지 못한 사람처럼 보이는데요. 뭐라고? 동서, 지금 내 앞에서 불만 있다고 토를 단 거야? 그래도 눈치껏 행동할 줄 알았는데 완전 개념까지 밥 말아 먹었네. 서방님, 지금 동서가 하는 얘기 들었죠? 이게 지금 손윗 사람들 대하는 예의인가요? 제가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보잘것없는 집안의 사람일수록 행동이나 말투에 거침이 없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이러니까 아버님 어머님께서 동서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거야. 그동안 발톱을 숨기고 있느라 정말 힘들었겠어. 가식적인 모습 보이지 말고 이제부터 하던 대로 해. 아주 나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고 있는데 동서가 오늘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할 거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형수님, 그래도 쓰레기 음식이라고 얘기한 건 제가 봐도 잘못된 것 같은데요. 사람이 먹는 음식을 쓰레기라뇨. 그럼 이 사람도 쓰레기라는 건가요? 본데 없이 자란 티 낸다고요? 그럼 형수님은 배운 게 많으셔서 그런 저급한 말을 사용해도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아무리 손 아랫사람이고 잘난 게 없다 해도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만드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서방님, 지금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여보, 방금 봤어? 나한테 쓰레기래. 동서가 서방님 성격까지 물들게 해버렸나 봐. 미꾸라지 한 마리가 들어와서 온 집안을 전부 헤집어 놓고 있네. 아버님, 저희 그냥 집으로 돌아갈게요. 이런 식의 대우받자고 먼 길을 힘들게 온 거 아니거든요. 오자마자 서방님이랑 동서가 둘이서 쌍으로 저를 아주 물먹이고 있다니까요. 제가 그렇게 잘못했어요.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얘기한 것뿐인데 이건 아니잖아요. 어머님이 만들어주신 음식 먹으려고 배 쫄쫄 굶어가며 힘들게 왔는데 동서가 만든 음식들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제가 얼마나 기분이 상하겠어요? 안 그래요? 그래, 이건 너희들이 잘못했다. 아무리 기분 나쁜 게 있어도 말은 가려서 해야지. 무슨 말을 하던 대드는 건 잘못된 거야.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남편도 기분이 많이 상했는지 얼굴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어요. 시모가 몸살 때문에 알아 누우셔서 힘들게 음식을 했는데 돌아오는 건 욕밖에 없다는 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났었어요. 그런데 시부도 제가 주방에서 나오지 못하고 힘들게 음식을 만들었다는 걸 지켜보고 계셨으면서
형님을 두둔하시는 건 저에게 너무 큰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남편도 모임 때마다 이런 안 좋은 말들을 듣게 되는 모습을 계속 볼 때마다 많이 힘들어 했었는데 더는 참을 수 없었는지 남편은 아무도 먹지 말라며 제가 만든 음식을 전부 다 포장을 하더니 차에 실었어요. 그리곤 앞으로 형님네와 잘 지내시라며 저를 데리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다들 남편의 행동에 당황한 듯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 저희를 붙잡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친정에 거의 다 와갈 때쯤 어머님한테 전화가 오길래 받았는데 귀청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목소리를 높이시더니 저에게 막말을 퍼부으셨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니? 빨리 안 돌아와? 내 허락도 없이 음식을 전부 다 가져가면 어쩌자는 거야? 왜 이렇게 욕먹을 짓을 골라서 하니? 엄마, 저예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이 사람이 고생해서 만든 음식 전부 다 가지고 온 거예요. 어차피 마음에 들지도 않는 며느리가 만든 음식 먹고 싶지 않을 거잖아요. 형수님은 손이 없어요? 알아서 직접 해먹으라고 해요. 그리고 저도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차별 대우하는 모습 보고 싶지 않네요. 저희 얼굴 보려면 형이랑 형수님이 진심으로 찾아와서 사과하지 않는 이상 저도 더는 먼저 얼굴 뵈러 가지 않을 거예요. 제 남은 인생을 평생 함께 걸어가야 할 동반자인 이 사람한테 어떻게 그런 막말을 퍼부을 수가 있는 거죠? 저희 가고 대충 얘기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만 전화 끊을게요. 아들, 너 정말 많이 변했구나. 지금 걔 때문에 가족과 인연을 끊겠다는 거야? 내세울 것 없는 애를 내가 며느리로 받아들여줬으면 이 정도는 당연하게 감수해야 될 부분일 것을 얼마나 큰 상처를 줬다고 상황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더는 듣고 싶지 않았는지 남편은 시모가 얘기하고 있는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친정에 도착하게 되었고 부모님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도 모르게 너무 서러워서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네요. 저희를 반겨주셨던 부모님께선 많이 당황하셨는지 남편에게 무슨 일 있었냐고 물어보자 불과 몇 시간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조심스럽게 설명을 이어나갔어요. 당연히 표정은 안 좋아지셨지만 부모님께선 제가 만든 음식들로 함께 모여 저녁 식사를 하면서 좋은 말씀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원래 이런 모습들이 정상인데 형님네와 시부모님의 행동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죠. 그런 집안에서 자란 남편이 오히려 더 신기하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렇게 시댁에서 받았던 상처를 친정에 와서 위로받았고 그날 이후 시댁에는 발도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이 지속될수록 불안한 마음은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심적 불안함을 얘기하자 걱정하지 말라면서 앞으로 친정집에서 지낼 거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부모님 집에서 지낸다고?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나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었잖아. 부모님께서도 싫어하실걸? 이미 허락 받았는데 당신이랑 같이 장인어른 댁으로 들어가서 살기로 얘기 끝났어. 아무래도 우리 집안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당신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지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 장인어른 집에서 지내는 게 스트레스도 덜 받지 않겠소? 여기 있어봤자 우리 집안 사람들이 언제 올지도 모르고 저번 명절 때 그 난리를 치고 나왔으니 분명 전화 한 통 없어서 언제 우리 집에 찾아올지 모른다고. 안 봐도 눈에 환하잖아. 당신한테서 눈물 쏙 빼놓으실 텐데 나도 그런 모습 보면서 스트레스 받는 것도 싫다고. 내가 하고 있는 고민을 장인 장모님께 털어놓으니까 당분간 장인어른 댁에서 함께 지내는 걸 허락하셨어. 이참에 뭐 대릴 사이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남편은 제가 하고 있는 고민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이미 계획을 전부 세운 상태였어요. 고맙기도 했지만 더 큰 문제가 올 것 같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을 믿고 따르기로 결정하게 되면서
저희 부부는 친정집에서 생활하게 되었죠. 그렇게 한동안 별탈 없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걱정거리들도 점점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차라리 이렇게 사는 게 스트레스 안 받고 훨씬 더 행복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복도 저에게는 사치였는지 시부모님께서 직접적으로 부모님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너무 놀랐고 가슴의 두근거림은 쉽게 진정이 되지 않고 있었어요. 부모님께서도 당황하신 표정을 보이셨지만 침착하게 시부모님을 집 안으로 모셨습니다. 제가 살다 이런 일을 겪게 될 줄 몰랐는데 지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대릴 사이가 웬 말입니까? 동네 창피해서 말도 못하고 속만 끓고 있었다고요. 며느리가 저희와 살아온 환경이 다르니까 당연히 안 맞는 부분들이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평생을 얼굴 보고 살았던 가족들과도 얼굴 붉히면서 싸우는데 고작 몇 년밖에 안 된 며느리와 부딪히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더 안 좋은 상황을 만들면 일이 커진다는 거 모르세요? 몇 년밖에 안 됐으니까 부딪히는 게 당연한 거라고요. 몇 년밖에 안 됐으니까 서로 더 이해하고 감싸줘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안 부딪히고 좋게 해결 볼 수 있는 문제들을 왜 이렇게까지 안 좋은 상황을 만드셨는지 오히려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대릴 사이요? 왜 한서방이 저희 집에 들어와서 살겠다고 결정했는지 아세요? 사돈분들께서 얼마나 제 딸을 못 살게 괴롭히셨으면 이런 결정을 내렸겠나요? 한서방이 지금 이렇게 사는 게 훨씬 행복하다고 평생을 대릴 사이로 살겠다는데 저희 마음은 어떻겠어요? 사돈분들이 제 딸을 조금이라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딸처럼 대해주셨다면 이렇게까지 왔겠습니까? 애들이 받은 상처와 스트레스가 점점 더 단절시키는 일이라고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경까지 된 게 전부 다 저희 탓이라는 거예요? 제가 며느리로 받아들인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솔직히 친딸도 아니고 입양하셨으면서 배 아파 낳은 자식처럼 행동하시는 게 더 웃긴 거 아세요? 내 아들은 어디를 내놔도 빠질 거 하나 없는데 지금 며느리를 봐봐요. 좋은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좋은 직장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월급도 손톱만큼 받는 회사에 다니면서 친부모 밑에서 자란 것도 아닌 보육원 생활을 하다가 입양이 된 건데 저희가 며느리로 살갑게 대해줄 수 있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그렇다고 사돈댁 집안이 떵떵거릴 정도로 잘난 것도 아니니 며느리에 대한 사랑은 물 건너간 거 아닌가요? 지금 당장 제자리로 돌려놓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제 말 이해하셨죠? 입양아 얘기는 왜 꺼내시는 거죠? 지금까지 살면서 사고 한번 친 적 없고 바르게 자라왔었어요. 입양이 문제가 된다는 건 어디에서 나온 말인가요? 비록 배 아파 낳진 않았지만 제 마음으로 낳은 자식입니다. 한서방이 얘기했던 대로 입이 상당히 거치시네요. 제자리로 돌려놓기는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이대로 삶을 유지하겠습니다. 제 딸에게 또 무슨 상처를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애들이 좋아서 살림을 차린 건데 왜 뒤에서 온갖 참견을 다 하시려는 건가요? 부모면 부모답게 행동하세요. 배 아파 낳았다고 해서 전부 다 부모가 되는 건 아닌가 봅니다. 이런 인성을 가지신 분들 속에서 한서방이 바르게 자란 것도 정말 신기하네요. 저희는 더 이상 할 말 없으니 그만 돌아가 주세요. 두 번 다시 사돈 얼굴 마주하고 싶지 않네요. 저희는 오늘 한서방이랑 외식하기로 했으니 그만 살펴가세요.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시모와 엄마가 계속해서 날카로운 말들을 주고받게 되자 옆에서 침묵을 지키고 계시던 아빠와 시부가 대화에 끼어들게 되었고 점점 더 분위기는 험악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기억도 잘 나지 않지만 아주 어렸을 적 보육원에 있던 저를 저희 부모님께서 입양을 해 주셨고 남편과 결혼하기 전까지 함께 살아왔었어요. 그리고 이런 사실을 남편이 자연스럽게 알게 됐는데
시부모님께서 제가 입양하였다는 걸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셨죠. 어떤 부모의 자식인지 검증도 되지 않은 여자를 데리고 살 수 없다며 꽤 오랜 시간 반대를 하셨지만 남편의 강한 설득력 끝에 결국 허락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입양하라고 해서 삐뚤어지거나 한 적은 없었어요. 남들이 느끼는 시선에 문제가 있었던 거지 정작 저희 부모님과 저는 누가 봐도 따뜻한 가족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남편도 부러워했고 저와 결혼을 하면서 부모님께선 남편도 벽을 두지 않고 친아들처럼 대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은 전혀 반대되는 성격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런 문제들이 점점 더 마찰을 심하게 만들었어요. 결국 양가 집안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로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막말이 오고 갔고 퇴근한 남편이 이 모든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펼쳐진 일이라 남편과 저도 당황스러워 양가 부모님을 말리고 있는데 시모가 남편의 얼굴에 손을 올려 붙였어요. 그리고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셨는지 남편에게 막말을 퍼부으셨죠. 남편이 시모에게 뺨을 허용하게 되면서 난리가 났던 양가 집안의 분위기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들,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는 거니? 내가 그동안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대릴 사이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지금 사는 게 행복해서 선택한 건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만든 게 누군데요? 엄마가 이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살갑게 대해주고 가족으로서 진심으로 받아주셨다면 이렇게까지 왔겠어요? 이제는 제 얼굴에 손까지 올리셨네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가족과의 인연을 끊겠습니다. 차라리 저 혼자 사는 게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희 엄마 손 떨리는 거 안 보여?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정말 모르겠어? 내가 이런 상황들이 생길까봐 결혼을 반대했던 건데 끝까지 고집을 부리더니 결국 가족 간의 인연을 전부 끊어내겠다고? 그럼 너는 평생 마음 편히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제 걱정은 하지 마시고 아버지랑 엄마가 그렇게 아끼고 좋아하시는 형이랑 형수님만 끼고 사세요. 솔직히 저희 없어도 그만 아닌가요? 어차피 가봤자 달라질 거 하나 없는데 저희가 왜 손해보는 행동을 해야 되나요? 제가 너무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이 사람 눈에서 더 이상 눈물 보이게 하고 싶지 않아요. 장모님, 저희 오늘 외식하러 가기로 했잖아요. 그만 상대하시고 나가시죠. 이런 쓸데없는 감정싸움 몸에도 안 좋습니다. 남편이 시부모님을 집 밖으로 내보내려 하는데 나가지 않겠다며 고집을 부리시면서 남편과 몸싸움이 시작됐고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험악해지고 말았습니다. 아빠는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남편과 시부모님 사이에 끼어들어 그만하라고 말리고 있었는데 시부가 저희 아빠 보고 비키라며 강하게 몸을 밀쳤고 그 순간 중심을 잃고 넘어진 아빠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뒤통수가 바닥에 먼저 닿게 되면서 정신을 잃으셨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돌발 상황이라 정적이 흐르고 있는데 남편은 급하게 119에 신고를 해서 도움을 요청했고 시부모님은 너무 놀라셨는지 당황스러워하시며 안절부절 못하셨어요. 그렇게 아빠는 응급센터로 실려가 도움을 받게 되었고 뇌출혈이 의심이 된다며 곧장 수술실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아빠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마음에 너무 두려워 오열을 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던 의사 형님이 이 소식을 듣고 수술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걱정하기는커녕 슬퍼하고 있는 저희 가족에게 다가와 안 좋은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고 이성을 잃어버린 저는 형님에게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동서는 정말 미련한 것 같아. 눈치껏 행동했으면 동서 아버님께서 이렇게까지 됐겠어?
그때 이후로 고집을 부리고 시부모님을 안 찾아뵀으니 결국 이 사태가 벌어진 거잖아. 하루라도 빨리 들어와서 무릎 꿇고 싹싹 빌었으면 이런 사건은 터지지 않았겠지. 내가 이래서 본데 없이 자란 티를 너무 낸다는 거야. 머리는 장식이야? 생각이라는 걸 하라고 머리가 있는 건데 정말 한심하다. 동서 아버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 그건 전부 다 동서 책임인 거 알지? 이게 왜 제 탓이죠? 처음부터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온갖 차별은 다 하셨잖아요. 그리고 형님도 똑같이 행동하지 않았나요? 저를 무시하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는데 제가 왜 시댁에 붙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저희 아빠를 저렇게 만든 시부모님은 정작 갑자기 자취를 감추셨다고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닌데 여기에는 형님의 잘못도 포함된 거 아시죠? 명절 때 힘들게 음식했는데 쓰레기라며 온갖 막말을 퍼부었잖아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겠죠. 만약 저희 아빠가 깨어나지 못하시면 형님뿐만 아니라 시댁 식구들 전부 다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형님과 저는 수술실 앞에서 온갖 상처되는 막말을 퍼부었고 감정이 점점 격해지자 형님은 저를 밀치기 시작했어요. 저도 이미 물불 안 가리는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형님을 강하게 밀쳤고 그렇게 되자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형님은 제 머리채를 잡고 병원이 떠나갈 정도로 난리를 쳤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몸싸움이 일어나면서 엄마와 남편이 겨우 뜯어 말렸는데 저를 끝까지 잡으려던 형님이 난리를 치다가 제 목에 있던 회사 출입증을 끊어놓게 되었고 바닥으로 떨어진 출입증 카드를 바라본 형님은 구두발로 사정없이 짓밟았는데 출입증 카드가 깨지는 순간 저는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형님은 깨진 회사 출입증 카드를 보며 속이 후련하다는 듯 제 카드를 주워 들었는데 그걸 본 형님이 갑자기 정색을 하더니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출입증 카드에 끼어져 있던 사진 한 장을 다시 확인하면서 저에게 입술을 떨며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사진의 출처를 물어보길래 제가 왜 그런 걸 알려줘야 하냐고 물어보자 병원이 떠나갈 정도로 큰 소리로 다시 한번 대묻길래 보육원에서 입양되기 전에 받았던 사진이라고 얘기하자 갑자기 형님이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곤 자기 얼굴을 손바닥으로 가리더니 상당히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형님이 지갑을 꺼내 들더니 사진 한 장을 꺼냈고 그걸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천천히 다가가서 사진을 확인한 순간 입을 다물지 못했네요. 지금 동서가 가지고 있는 사진이 본인께 맞는다면 동서는 내 친동생이야. 내가 그동안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은 게 하나 있는데 난 어렸을 적에 해외로 입양이 보내졌었어. 너보다 내가 먼저 입양이 되었었지. 그때 원장님께서 나중에 서로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고 사진을 미리 찍어 두셨는데 입양을 떠날 때 간직하고 있으라며 한 장을 주시더라고. 나는 해외로 떠났기 때문에 다시 만날 수 있는 확률은 없을 줄 알았어. 그런데 어떻게 네가 이 사진을 가지고 있는 거야? 보육원에서 저와 언니가 찍은 똑같은 사진을 가지고 있는 걸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말도 안 되는 사실에 어떤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고 방금 전까지 머리채 잡고 서로에게 온갖 상처되는 말을 퍼부었는데 피를 나눈 언니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보육원에서 생활할 때 제 위로 3살인 언니가 해외 입양이 돼서 저와 작별하게 되었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어요. 세월이 지난 만큼 잊고 살았었는데 저에게 남겨진 사진 한 장은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언제나 품에 가지고 다녔습니다. 당연히 찾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저에게 시간을 내어주지 않았었죠.
그렇게 살아오면서 출입증에 사진이 꼽혀 있는 것도 잊어버린 채 살아왔었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눈앞에 펼쳐져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당장의 감정 상태 때문에 몇십 년 만에 만난 친언니를 앞에 두고도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언니도 쉽게 저에게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살아온 환경도 달랐을 뿐더러 저는 형님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입양아일 거라고도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죠. 그런데 그 사이 시부모님께서 양심의 죄책감을 느끼셨는지 수술실로 달려오셨고 저희 가족 앞에 무릎을 꿇으며 손이 발이 되도록 오열을 하시며 용서를 구하셨어요. 법적인 처벌만큼은 원하지 않는다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애원하셨습니다. 남편은 저와 형님의 사이에 대해 시부모님께 설명을 했고 그 말을 전해 듣게 된 시부모님은 사색이 든 얼굴로 경악을 하셨네요. 그렇게 한참 동안 넋이 나간 상태로 아빠의 수술이 잘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수술실에서 나온 아빠는 다행히 결과가 좋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빠는 남편 때문인지 시부모님께 법적인 처벌이 내려지는 걸 원하지 않으셨고 병원비만 요구하셨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병원비를 전부 다 처리해 주신 다음 저와 형님의 사이에 대해 좀 더 알아가길 원하셨지만 제가 더 이상 시부모님께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있어요. 형님의 친동생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태도가 바뀐 모습도 보고 싶지 않고 결혼 이후 형님이 저에게 했던 행동들이 너무 큰 상처로 남아있기 때문에 언니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저에게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했는지 침묵을 지키며 기다려주고 있어요.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흘렀고 언니가 찾아왔습니다. 어디서부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나는 지금까지 너를 계속해서 찾고 있었어. 하지만 내가 한국으로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되었고 그동안 세상은 많이 변해 있었기 때문에 동생을 찾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지. 우리가 잠시 머물러 있던 보육원이 그대로 있었다면 좀 더 수월했을지도 모르지만 꽤 오래전에 없어졌다는 말을 듣고 더 이상 찾을 수 없다는 거에 많이 힘들었었어. 내가 알아낸 건 부모님께서 우리를 버린 게 아닌 사고로 두 분 다 세상을 떠나셔서 보육원에 보내진 거래. 그러니 친부모에 대한 원망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너한테 그동안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는 정말 미안해. 앞으로 내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테니까 우리의 관계를 끊어내지 말자. 이렇게 부탁할게. 그래봤자 언니의 본성은 내가 동서였을 때 보여주었던 모습 아니야? 나한테만 잘한다고 해서 그 성격이 바뀌는 거 아니잖아. 3년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가족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했는데 돌아오는 건 무시와 천대뿐이었어. 언니는 다른 사람한테도 똑같이 행동하며 살아왔었겠지? 좋은 집안에 입양이 돼서 좋은 직업에 언니가 부유한 상태라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더 함부로 대하는 거 아닐까? 나한테 잘하겠다고 해봤자 이미 내가 받은 상처는 너무 큰데? 우리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내 마음이 열리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 이런 관계에서 결국 새해가 바뀌어 버렸네요. 친언니는 지속적으로 저에게 문자를 남기면서 관계 회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도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없을 거라며 앞으로 친딸처럼 대해주겠다고 다시 돌아오길 원하고 계시네요. 아빠가 무사히 수술받고 회복 중이시지만 저희 가족과 남편이 받은 상처가 너무나도 커서 지금 현재 너무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앞으로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리면 좋을까요? 의사라고 온갖 차별을 주었던 형님이 보육원에 버려졌던 제 친언니라는 게 너무 끔찍해요. 제가 상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어서 더 큰 실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조언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족들이야 제가 마음 가는 대로 하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 몰라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데 앞이 캄캄하기만 하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 행복하시고 새해에는 하시는 일들 모두 잘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